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인생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는 사연 드라마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평생 뼈를 깎아 아들의 30평 아파트를 해주고도 냄새가 난다며 안방에 갇혀 지내다 쫓겨난 어느 60대 어머니의 억울하고도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년 뒤 대학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낡은 가방이 터지면서 쏟아진 이것을 본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고 마는데요. 도대체 3년 동안 어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66,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고 양쪽 무릎은 연골이 다 닳아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이름 없는 늙은 어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저 운 좋게 효자 아들 둬서 말년에 호강하는 노인네라고 부러워합니다. 아들 네가 주말마다 저를 모시고 외식을 나가고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고 백화점을 모시고 다니니 남들 눈엔 그저 그림처럼 완벽한 고부지간으로 보이겠지요. 하지만 이 평화가 찾아오기까지 제가 치러야 했던 대가와 제 가슴을 도려내고 뼈를 갈아 넣었던 그 끔찍하고도 아픈 시간들은 무덤에 갈 때까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칠흑같이 어두웠던 제 인생의 밑바닥 그리고 벼랑 끝에서 피어난 피 묻은 기적에 대해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을 위해 제 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 남편은 강원도 태백의 깊은 탄광촌에서 막장을 타던 광부였습니다. 우리 아들 명훈이가 고작 7살이 되던 해의 매서운 겨울날이었지요. 온 마을에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까만 숟가루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탄광 입구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갱도가 무너진 겁니다. 사흘 낮밤을 울며 불며 맨손으로 돌더미를 파헤쳤지만 결국 제 남편은 차가운 주검이 되어 까만 석탄재를 뒤집어 쓴 채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상금이라곤 장례비조차 충당하기 벅찬 푼돈이 전부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린 자식의 손을 잡고 무작정 서울행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영등포 역전에 내리던 날 차가운 눈보라가 우리 모자를 때렸고 제 수중에 쥐어진 돈은 단돈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역전 지하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아들을 껴안은 채 밤을 지새우며 저는 어둠 속에서 혀를 깨물고 다짐했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져 지옥 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 하나만큼은 남 부끄럽지 않게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만들리라. 그날 이후 제 삶은 인간의 삶을 포기한 오직 짐승 같은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평화시장의 비좁은 봉제 공장에 취직해 창문 하나 없는 먼지 구덩이에서 하루 16시간씩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은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 두꺼운 공업용 재봉 바늘이 제 왼쪽 검지 손가락을 뚫고 지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원단을 적시는데도 혹여나 반장에게 혼나서 일당을 떼일까 봐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화장실로 숨어들어 입에 수건을 물고 스스로 바늘을 뽑아냈습니다. 붕대를 칭칭 감은 손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좁은 단칸방에서 훌쩍이며 저를 기다리던 7살 명훈이가 제 피 묻은 손을 보고 통곡을 하더군요. 엄마, 피 나잖아. 내가 호해줄게. 엄마 아프지 마. 나 장난감 안 사줘도 돼. 고기 안 먹어도 돼. 내가 커서 돈 엄청 많이 벌어서 엄마 손에 밴드 하나 안 붙이게 해줄게.
내가 다 지켜줄게, 엄마.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부여잡고 우는 아들을 보며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깟 손가락 10개 다 잘려나가도 좋으니 내 새끼만 반듯하게 자라다오. 낮에는 식당에서 남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비닐봉지에 몰래 싸와서 아들을 먹였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하며 변기를 맨손으로 닦았습니다. 제 몸은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하지 정맥류로 다리에 시퍼런 핏줄이 뱀처럼 튀어나왔지만 아들의 책상 위에 쌓여가는 상장들을 볼 때면 세상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의 피와 땀을 양분 삼아 명훈이는 참으로 올곧고 똑똑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명문대에 보란듯이 합격했고 졸업과 동시에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성공한 어머니라며 축혀 세웠고 저는 드디어 제 인생의 길고 긴 터널이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아들이 입사한 지 3년째 되던 해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제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아들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참하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배경은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강남에 수십억 대의 빌딩을 소유한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던 겁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을 때 저는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내 초라한 몰골 때문에 혹여나 잘난 내 아들이 흠잡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시장에서 거금 5만 원을 주고 가장 비싸 보이는 가짜 진주 목걸이와 투피스를 빌려 입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 한정식집에서 열린 상견례 자리. 화려한 실크 한복을 입고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사돈댁 식구들은 저를 위아래로 휘어보았습니다.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명백한 이질감과 서늘한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호호 사돈어른. 참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남편분도 없이 그 모진 세월을. 우리 지연이는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자란 아이랍니다. 명훈 군이 능력이 좋아 허락은 했다마는 솔직히 저희 쪽에서는 신혼집이 제일 걱정이네요. 저희 지연이는 빌라나 전세 이런 곳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어서요. 사돈의 그 말은 곧 우리 쪽에서 번듯한 아파트 하나 해오지 못한다면 이 결혼을 물리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아들의 주먹 쥔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평생을 기죽지 않게 키워온 내 새끼가 처가댁 앞에서 돈 때문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는 꼴을 저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 명훈이 기죽지 않게 서울 한복판에 30평대 아파트 전세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련해 주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었던 시골의 자투리 땅과 제가 평생 파출부 일을 하며 모아 산 15평짜리 낡은 빌라를 헐값에 모조리 처분했습니다. 영등포의 햇빛도 들지 않는 습기 찬 반지하 월 3방으로 제 거처를 옮기면서 아들 내외의 통장으로 전세 자금 4억 원을 고스란히 쥐어주었습니다. 화려한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 날 수백 명의 하객 속에서 저는 마치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같았습니다. 사돈댁의 부유한 하객들 사이에서 거친 일로 마디가 굵어지고 검버섯이 핀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구석에만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웃고 있었지만 대기실에서 제 손을 잡을 때 미묘하게 눈살을 찌푸리며
손을 빼던 그 순간의 서늘함을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뒷방 늙은이로 잊혀진다 해도 상관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것이 저를 파멸로 이끌 첫 번째 지옥문이 열린 것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결혼 후 2년 뒤 며느리가 첫 손주 민우를 낳았습니다.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아들이 제게 조심스레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하던 식당 주방 일을 모두 그만두고 가방 하나만 달랑 든 채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피부치인 예쁜 손주를 내 손으로 기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집안을 유닛하게 쓸고 닦았고 산후조리를 하는 며느리를 위해 매일 뜨거운 불 앞에서 사골을 고아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정해놓은 그 집의 규칙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거실 화장실 쓰시라고 했죠. 안방 화장실은 저랑 애 아빠만 쓰는 곳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쓰시는 수건이랑 저희 수건 세탁기 같이 돌리지 마세요. 애기 피부가 예민해서 어머니 옷에서 떨어지는 먼지 닿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제발 그 촌스러운 몸빼바지 좀 입고 거실 돌아다니지 마세요. 갑자기 택배 기사라도 오면 제가 다 창피하니까요. 저는 그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무급으로 일하는 파출부이자 눈치 보는 죄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은밀한 학대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들 먹이려고 밤새 정성껏 담근 파김치를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다음날 보니 김치통이 통째로 쓰레기 봉투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놀라서 며느리에게 묻자 며느리는 싸늘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아, 그거 제가 버렸어요. 냉장고 열 때마다 젓갈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토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그런 냄새 나는 걸 해 먹어요. 다 백화점에서 깔끔하게 사 먹지. 냄새 배니까 앞으로 집에서 반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쓰레기 봉투에 처박힌 파김치를 맨손으로 꺼내 화장실 변기에 흘려보내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장 참담했던 것은 제 아들 명훈이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제 눈치를 보며 아내를 말리던 아들도 회사 일에 치여 피곤하다는 핑계로 점점 방관자가 되어 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고 제가 며느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엄마가 참아 지연이도 산후우울증이라 예민해서 그래. 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새끼가 등 돌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살을 에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것은 손주 민우가 5살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 식구들과 강남의 부유한 지인들을 초대해 대대적인 연말 홈파티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파티 전날 밤 제 방에 들어와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손님들 오시면 어머니는 그냥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괜히 나와서 어설프게 인사하시고 주방 얼쩡거리시면 분위기 어색해지니까요. 식사는 제가 쟁반에 담아서 방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화장실도 손님들 가시면 쓰시고요. 자신이 사옥을 보태준 집에서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안방 구석에 죄인처럼 갇혔습니다. 거실에서는 클래식 음악 소리와 하호 웃는 소리, 고급 스테이크 굽는 냄새가 문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며느리는 약속했던 식사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 위가 쓰려오고 소변이 마려웠지만 화장실을 가기 위해 문을 열면 지저분한 시어머니가 튀어나왔다고. 며느리가 경멸할까 봐 두려워 방 한구석 요강 대신 빈 페트병에 소변을 보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굶주림을 참지 못해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민우가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죠. 저를 본 손주 민우가 갑자기 코를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으악. 할머니한테서 이상한 냄새나. 똥 냄새 같기도 하고 시큼한 노인네 냄새나. 엄마, 나 할머니 옆에 가기 싫어. 머리 아파. 5살짜리 아이가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평소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불렀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에 대못이 박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며느리가 과일 포크를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애가 거짓말하겠어요. 솔직히 어머니 방에서 특유의 그 퀴퀴한 노인. 냄새랑 한약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해요. 안 그래도 오늘 손님들이 집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할까 봐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세요? 방향제를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애 교육에도 안 좋고 하니까 웬만하면 방 밖으로 나오지 좀 마세요. 애가 냄새 난다고 밥을 안 먹잖아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나를 변호해줄 유일한 내 핏줄. 하지만 명훈이는 소파에 기댄 채 텔레비전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볼 뿐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며느리의 폭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잔인한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피를 짜내어 세워준 아들의 왕국에서 나는 그저 폐기 처분해야 할 냄새나는 오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날 밤 새벽 2시 아들 내외가 깊이 잠든 사이 저는 평생 손때가 묻은 낡은 보스턴 백 하나에 몸빼 바지 몇 벌을 쑤셔넣고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버려진 노숙자였습니다. 한겨울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던 새벽 거리. 갈 곳이 없어 아파트 단지 앞 얼어붙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명훈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내 뼈를 다 갈아 너를 키웠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니? 허공에 부르짖어 봐도 돌아오는 것은 매서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